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속속 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경제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그 사진이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 앞에 있는 그 상징적인 조각입니다. 요 안에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오늘 아침에 아마존의 창업자 그 제프 베이조스가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와 이 영국의 버진 그룹의 그 회장인 그 리차드 브랜슨이 우주여행을 했죠. 우주여행을 했는데 우주까지 그냥 갔다 온 거죠. 우주까지. 100km 정도 밖에 있는 우주까지 갔다가 왔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우주선을 다시 갔다가 내려와서 재활용하면서 앞으로 우주여행을 싼 값에 우주여행을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타고 가서 다 안전하게 귀환을 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인제 그 제프 베조스가 나사에 그 앞으로 달날에 가는 우주선을 만들어 달라 하는 비용을 전부 베조스가 대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아마존의 그 어마어마한 아마존의 그 경제력, 그다음에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아마존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존은 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책을 파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온라인 완전히 온라인 모든 제품을 파는 온라인 그 커머스, 이커머스의 세계 최강자로 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기간 중에 비대면 기간 중에는 그래도 50만 명의 그 인력을 더 고용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린 가운데서 작년 1년 동안에 50만 명을 추가 고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보도를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업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 또 아마존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넘버 원에 등극을 했습니다. 넘버 원으로 손을 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아마존을 한번 방문했는데 아마존은 그야말로 완전 정말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근무 분위기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저도 그 몇 군데 인제 테스트하고 인제 테스트 구입하고 해 봤는데 아마존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아마존 프리미엄에 가입하면은 전 세계를 당일 배송권으로 배송을 해 줍니다. 이것은 뭐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오랜 동안 쌓아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요구하는 상품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서 그 지역의 공항 배후 물류단지에 갖다 놓기 때문에 어디든지 전 세계를 단일 배송권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쪼끔 회비를 더 내면은 아마존 프리미엄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북 판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그 온라인 판매업으로 성장을 해서 드디어 새로운 영역을 이제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마존 CEO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아마도 최근에 우주선을 타고 갔다가 다시 귀환하고 이번에 나사의 아마존 달날에 가는 그런 우주선을 개발하는 비용을 모두 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새로운 영역을 앞으로 인제 개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흔히들 그런 말을 씁니다. "이제 세계는 디지털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 어디냐? 그게 바로 메타버스다 하는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로 이동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이 원장으로 있는 자유시장연구원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메타버스에 관한 북콘서트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로 디지털 세계로 간다는 얘기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로 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죠. 메타 가상과 유니버스가 연결된 메타버스인데 이제 완전히 유니버스로 간다. 그다음 단계 유니버스 우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주. 그래서 지금 현재 제프 베조스와 영국의 버진 그룹의 그 브랜슨 회장 같은 사람들이 리처드 브랜슨 같은 사람들이 이미 우주 여행 시대를 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제프 베조스가 이제 완전히 우주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놀라운 것은 미국은 그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의해서 언제나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초연결 시대를 연 것도 2007년에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그 피처폰이라고 해서 통화만 하던 거, 문자만 보내던 건데,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되게 하는 스마트폰을 어, 만들어낸 데서 오늘 초연결 시대가 열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하던 그 IBM 같은 데서 하는 머신러닝의 인공지능을 구글이 딥러닝, 인공신경망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초지능 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 빅데이터 사회,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 규제만 없애고 인프라만 구축해주면 됩니다. 인프라에 근데 뭐 SOC라든지 인재 양성 이런 데만 역점을 두면 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다 계획을 세우고 주도하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 공무원들 대체로 뭐 전문 지식도 없는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서 세금을 지출해서 무슨 맨날 시범사업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지식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만 하는 거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제가 실리콘밸리도 몇 번을 방문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그 면담의 결과 아주 고위공무원들의 제가 뭐 불시한급 정도 되는 고위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 나온 답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SOC를 건설해주고 인재를 양성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인 애플과 구글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애틀에 있는 이 아마존, 다시 또 우주 시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것이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모든 걸 사서 그건 정부가 규제하고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언제나 발전이 뒤처지는 국가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민간 기업들의 기술이 약진하고 있는데도 사사건건 가전 규제와 반기업 정책, 그 다음에 좌파 노동자들의 극성스러운 강성 노조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혁신적인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와서 아마존의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좀 서서히 좀 길었습니다. 오늘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에서 쉽게 쓰여지는 명품 시사에서 7월 28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수도권 확진자가 일주일 새 500명대가 계속되면서 어제는 전체적으로 1,800명대 명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그 모더나 92만 회분이 도입이 결국은 다음 달로 미뤄진다. 이 백신 확보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전세값도 지금 상승분이 문정 들어서 80%가 문정 들어서 전세값이 올랐고 특히 임대차법 시행 1년 사이에 올랐다. 그런데 뭐 보호는 그냥 세입자 보호는 그냥 고통만 커지고 전월세 난민만 초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최근에는 뭐 문정부를 지지했던 맘 카페 같은 데서도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오히려 다 죽게 됐다, 이런 아우성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부총리,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총출동해서 발표한다는데 뭐 뚜렷한 공급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뭐 여기에는 오늘 대책은 새로운 대책은 없고 시장 교란 엄단한다. 이 경찰청장이 나온 거 말죠. 금융위원장과 경찰청장이 나온 거 보면 시장 교란 엄단, 이런 메시지가 담길 듯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은 없다. 좌파 이념에 얽매인 대책을 내놓으려니 대책이 나오지 않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공급은 하지 않고 계속 공공임대 공공공급하면서, 그리고 규제하고 금융을 규제하고 세금을 폭탄을 매기고 하는 걸로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경찰청장까지 총출동해서 시장 교란을 엄단다. 그리고 시장 교란으로 보는 거죠. 시장 교란 때문에 이런 전원세 난민이 초래되고 집값 폭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아직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발표되는 대국민 담화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성장률이 지난 2분기 성장이 속보치가 나왔는데 0.7% 성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속보치를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잠정치 발표하고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속보치 0.7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에 기인해서 0.7%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건 수출인데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2.0이었고요.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2.5, 설비 투자가 0.6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투자와 수출이 기여도가 낮은 가운데 정부 소비, 정부가 계속 정부 지출을 하는 바람에 정부 소비가 3.9% 증가했고 민간 소비가 코로나가 다소 진정되는 듯 보이면서 2분기에는 회복이 되어서 0.7% 성장을 했는데 이게 정기비입니다. 정기비, 계절조정 정기비인데 1.1%, 1분기 1.7, 2분기에 0.7이니까 대체로 상반기에 한 뭐 2.4% 정도 성장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문제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과 설비 투자가 주춤했다. 이 주로 우리가 설비 투자는 그동안에 반도체 투자에 힘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여러 발목이 잡히고 있으면서 설비 투자가 부진하고 있고요. 건설 투자는 여러 가지 건설 재개발이라든지 혹은 재건축 이런 것들 제동이 걸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4분기에 4차 대유행이 오면서 이것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또 백신 차질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하반기에 역성장 가능성도 우려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결정적 변수인데 그 코로나에는 백신 확보가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백신 확보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지금 이런 엄청난 경제 리스크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은에서는 뭐 3분기 역성장 우려는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4차 대유행으로 수출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투자가 안 되고 또 소비가 다시 위축되면은 할 수 없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4차 대유행의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성장률이 금년에 좀 더 올라갈 것이라는 IMF 전망이 나왔는데 이런 4차 대유행의 반영이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고요. 미국도 지금 미국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성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실질금리가 역대 최저로 마이너스 10년물에 마이너스 1.127%까지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3분기 성장을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걀값이 70%나 올랐어. 2분기 생필품 가격이 3.1% 올랐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우려가 커지는데 에그리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농산물,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을 문정부 들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중 22만 명이나 증원하는 바람에 500대 기업의 인건비가 86조 원이었는데 공공부문의 인건비가 90조로 드디어 공공부문이 더 많아졌다는 공무원의 나라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정부는 계속 큰 정부를 주장해 왔습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신화를 깨야 할 때가 됐다. 뭐 이런 대통령이 직접 그런 발언도 하면서. 근데 공무원들은 이 임금비 90조가 문제가 아니죠. 국민연금이 서너 배씩 되는
공무원 연금을 지금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또 계속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막무가내로 큰 정부가 좋다는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35조 추경에 대해서는 공정도 경기도 놓쳤다. 4,472만 명에게 11조 원을 뿌리지만은 이 헬리콥터 추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비 진작도 큰 기대가 안 되고 지금 소비 진작은 거의 저녁에 오후 6시 넘으면 2명 이상, 2명까지만, 3명 이상이죠. 2명까지만 모이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도 안 되는데 돈은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없는 돈을 지금 정말 재정 사용도 어려운데 11조 원이나 뿌린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뭐 두말할 것 없이 내년 대선을 위한 것이죠. 자, 이번에 제가 세제 개편안, 어제 제가 따로 심층 분석으로 말씀드렸지만 세제 개편을 보니까 세제 개편안도 1조 정도의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 외에는 거의 6, 7조 원에 달하는 6조 원이 넘는 돈을 거의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분히 내년 대선을 위한 것이죠. 그 외에 뭐 높은 법인세,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인세라든지 높은 법인세, 소득세 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부세, 양도세 이런 문제 전혀 손도 안 대고 오직 내년 대선에 올인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도 약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현금 살포를 예상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 대선에 올인하고 현금도 풀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 이번에 또 국민 위로금 이 11조 원이 언제든 문 대통령이 연초에 2월 간담회에서 국민 위로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착착 수행을 추진하는 것이죠. 11조 원 뿌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금 역시 내수 진작에는 물음표가 있다는 얘기고요. 나라 망칠 기본 소득 무상병이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는 데에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계빚은 4년 사이에 400조 원이 급등했다. 2017년 1분기에 1358조 9천억, 1359조였던 것이 금년 1분기에는 1765조 원으로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빚은 계속 늘어납니다. 집을 살 수 없고 일자리가 없는 2030 젊은 사람들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몰려가면서 2030 20대 연체율이 2.6배나 늘고 있다. 그런 우울한 보도 나왔습니다. 20대는 빚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생경대출이 많은 5060 대출은 주로 이자율이 10% 안팎의 이금융권에 몰려있는 형편이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암호화폐 가격이 비트코인이 38,0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2,26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5월 달에 한 6만 달러 선에서 떨어져서 계속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떨어졌어. 거의 3만 달러대가 한때는 29,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아마존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한다.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보도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아마존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38,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같은 추세입니다. 아마존의 발표 이후에 올랐다가 아니다라고 해서 다소 하락했지만은 현재 2,26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429만 원을 기록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존이 암호화폐 결제를 부인하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지만은 대체로 38,000달러 선에서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충 이 정도 선이 지금 암호화폐 가격 수준에서 안착이 되고 있지 않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현재 어제 미국 증시의 훈풍으로 반등했는데 미국 증시는 어제 또 오늘 새벽에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비해서 언제나 시차를 두고 하루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주식시장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미국 증시는 미국의 다우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죠. 사상 최대를 미국의 발표하는 실적들이 좋게 나오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 여파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어제 코스피나 코스닥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미국의 증시가 좋으면 펀드에 돈이 몰리고 그 펀드는 항상 그 신흥시장국, 그중에 한국에 얼마 정도 비율, 일정 정해진 비율로 투자를 합니다. 좀 프로그램 투자를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좋으면 하루 증시 잘 되고 한국 증시도 좋고요. 근데 오늘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실적 호조에도 주가가 부진하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위기 상황으로 일단은 계속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적 호조에도 주가가 부진하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현대제철도 지금 제철이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포스코는 현대제철 주가가 철강 쪽이 주가가 2년 만에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 치료제 대량 수주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2분기 매출이 4,100억 원을 기록하고 2분기 영업이익도 1,600억 원을 기록해서 했다. 시장 추정치보다 50%나 높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1분기에는 근데 743억 원의 영업이익인데 2분기에 1,668억 원의 2배가 넘는 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 선두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뭐 여러 가지 구속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탄생이 배경이 된 것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죠. 당시에 이 삼성 바이오의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합병을 했던 건데 이것이 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여기 뭐 여전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바이오 산업의 약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역시 삼성이 하면은 뭐 최고로 가고 있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수익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 ROA를 보면은 ROA가 0.7, 0.8 정도입니다. KB은행 0.77, 신한은행 0.82, 하나은행 0.76인데 이것은 JP모간 체이스의 1.29, BOA의 1.23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또 수익성은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흔히들 은행들이 뭐 실적을 내니까 은행들이 더 뭐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에서 대출을 좀 연체를 면제해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도 우리가 은행의 건전성을 생각하면 외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어제 공모했는데 58조 원이 몰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역대 공모주 청약 정금 순위를 보면은 SK IT 테크놀로지가 80조 원을 기록해 최고였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 원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58조 5천억, 하이브가 58조 4천억인데 어제 카카오뱅크는 58조 3천억으로 역대 5위를 기록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인수해서 지분 17.5%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세계 지분율이 67.5%가 되어서 최대 주주가 돼서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주인으로 된 거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한 돈이 4,700억 원인데 이것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IPO를 통해서 투자금 회수를 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IPO를 하면 뭐 충분히 이 정도의 투자금을 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그런 가운데 젊은 사람들의 B2 투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1월 같은 경우에 신용융자가 19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24조 7천억 수준까지 지금 신용융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게 영끌 투자의 추세가 무섭습니다. 너무 이러다가 나중에 젊은 사람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다우존스는 어제 지금 델타 변이 확산과 중국 증시 하락
이게 영향을 입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거의 다소 하락하고, 또 그 외에도 그 전날 어저께 바로 미국 다우존스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소폭 하락을 하겠습니다. 그런 건데 중국 증시는 규제 쇼크로 홍콩도 마이너스 4.8%, 중국판 나스닥인 창예반도 마이너스 4.1%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심지어는 사교육 금지령까지 내려지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주가가 좀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터 CEO도 지금 중국 비중을 축소를 한다. 중국이 지금 예측 불허의 규제가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은 중국을 지목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의 정부 리스크를 공개해야 된다. 예, 계속 정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최근에 디디 주식이 중국에 미국에 상장했는데 디디 주식이 결국은 아마 미국 상장을 처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정부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 안정을 위해서 중국 정부 리스크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실적이 발표된 테슬라는 분기 순이익이 10배나 증가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한국에서는 너무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많이 매입하면서 오히려 내국인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제한하는 입법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회에서 제안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법안들이 나오면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또 시행령마저 모호하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 위축을 더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인텔의 결싱어 CEO 결싱어가 4년 내 1.8 나노를 개발에 자신이 있다라면서 삼성을 추월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삼성은 계속 비중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마저 감옥에 있어서 지금 한 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회에 인텔이 삼성을 앞질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공개 도발을 했다.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공개 도발을 했다. 그리고 삼성의 고객인 퀄컴이나 아마존도 고객사로 확보했다. 잘못하면 삼성이 파운드를 대인해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 매출은 2분기에 10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OLED TV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2분기에 179만 대를 판매해서 OLED TV 패널을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OLED TV 패널은 호조를 보이는데 디스플레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중국의 우리 디스플레이 기술 자체가 한국에서 가져갔거든요. 한국에서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해 간 이후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계속 디스플레이 산업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BOE, 이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인 BOE가 바로 한국의 그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기술을 받아서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국가 간의 이런 그 인수합병이 기술 이전까지 되면서 이런 문제를 한국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 SDI도 배터리 흑자를 내면서 미국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LG, 그다음에 삼성, SK가 다 미국과 배터리 동맹까지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회사인 넥스트가 150개 명소를 메타버스로 구인을 하겠다, 이런 야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연구체를 만들었다. 앞으로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로 간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정말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자유시장연구원, 제가 원장으로 있는 자유시장연구원에서
메타버스에 관한 북콘서트를 목요일 날 8시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카톡을 주시면 제가 바로 그냥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달에 출범을 하는데 이것이 옥상옥이 될 우려가 크다. 그 다음에 정부의 편향적인 인사들이 교육위원회를 3년 임기로 구성하게 되면서 친정부적인 교육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뭐 탈원전 후유증은 모른 채 계속 탄소 중립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가운데 어제 문성욱 신임 산업통상부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가 2028년 되면 원자력보다 싸질 것이다. 이런 지금 전문가들은 완전히 배치되는 정말 정부의 편향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마 장관이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서 하면 특히 이제 이번에 산업보안부에 그 에너지 담당 차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탄소 중립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을 확충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더 늘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4대강 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보를 과거 MB 정부에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적폐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주보나 새 정부는 4년째 방치해서 흉물로 전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치수를 위해서 자갈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대부분 파손되고 있다. 자갈보가 또 무너져서 별도의 치수시설을 또 만든다. 아니 지금 만들어 놓은 보는 활용하지 않고 4년째 방치를 하면서 새로운 자갈보란 걸 엉성한 자갈보를 만들어 근데 그게 또 계속 무너지면서 별도의 치수시를 만들고 있다. 지금 이게 농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충청이나 호남 쪽에 농민들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앞에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4대강 보도 마찬가지고 전 정권이 하던 건 모두 다 지금 털어없애는 파괴시키는 이런 정책을 계속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건데 달 착륙선 개발에 베이조스가 2조 원을 내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게 베이조스 대단합니다. 2조 원을 내놓아서 앞으로 달에 가는 프로젝트에 참가를 제안을 했다. 개발비를 모두 베이조스가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우주 여행의 우주 산업의 새로운 신기원을 열 것이 아닌가 전망이 됩니다. 그런 건데 뭐 한국은 계속 앞서 보았지만 기업들을 계속 그냥 억누르는 반기업 정책들만 계속 나열하고 있고 전 정권이 하던 건 모두 적폐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국방장관 감염태각 이번에 아덴만에 파견되었던 문무대왕 함이죠. 하면서 감염의 장면들이 90% 감염돼서 퇴각을 했는데 서 국방장관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은 이건 뭐 전투에서 언제나 필패를 하고도 궤변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병 90%가 코로나에 걸려도 성공했다. 북한의 공격은 이해한다. 이런 것이 우리 국방장관의 수준이다. 문정부의 국방장관 수준이 이런 정도인가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때는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던 국방부 발표를 단언적 표현이라며 뒤집어 적이 있고 사살은 했지만 소각을 안 했다는 북한 주장에 입을 맞추었다. 이런 맞춘 적도 있다. 그런 얘기고 지난 취임 10개월 동안 6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계 실패, 배식 실패, 여중사 성추행 사망 등 온갖 군기문란. 그러던 이번엔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군이 과연 이런 온갖 군기가 문란한 약체군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북한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인 정경주 장관도 이런 얘기 했답니다. 천안함 영평도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다. 마치 북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북공역 전사한 국군을 기른 서해 수호의 날에는 여러 불미스러운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다라고 두리뭉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어도 괜찮은지 참 여러 언론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가 내년이면은 일본을 초월할 것인데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 산업 협력을 할 중요한 기회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위 산업 협력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 그 전에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그 국무부 부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만든 규범을 왜 지켜야 하나 하면서 미국의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미국 특색 사회주의를 비난하지 말라. 보복 관세를 과학기술 봉쇄를 말라. 영토 보존 노력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특색 사회주의를 비난하지 말고 결국은 영토 보존 노력, 중국의 팽창 야욕을 저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미국은 여전히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압박을 지속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갈수록 커지고 있는 오만불손한 그런 자세가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산불 정책을 요구한 것이다. 셔만 부장관을 만나서 왕이 부장이 중국 체제를 비하 말고 고관세 철폐하고 소수민족이나 대만 문제 관여하지 말라 하는 산불 정책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작년에 120개국에 방역 물품을 지원했는데 중국에 가장 많이 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등 물품 46억 원어치를 보냈다. 아니 중국이 굉장히 G2로 지금 오히려 중국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일 많이 지원했냐는 야당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전방위 규제에 외국인들이 차이나 엑스도스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기업도 탈중국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28,000여 개가 중국에 진출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거의 800억 달러 내외가 중국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기업도 탈중국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하는 지적이고요.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지난 23일에 여당이 독식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 7개를 야당 몫으로 돌리고 법사위원장은 내년 6월에 내주겠다. 야당 몫으로 내놓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상임위 넘기기 전에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자 하는 입법 폭주 시즌2가 열릴 전망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입법 폭주가 있었죠. 반기업 3법이라든지 노동 3법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한꺼번에 통과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한계가 있는 거죠. 불구하고 통과되는데 다시 이번에 상임위를 넘기기 전에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입법 폭주 시즌2가 예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어제 문체위 소위에서 야당의 퇴장소에서 표결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릴 법이다 하는 얘기고요. 공수처에 출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특채는 적법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특채가 적법하면 이것이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한 것인지 부합하다 하는 것을 여당 인사들이 끝없는 반복 지행대가 드러나고 있다. 아니 특채가 과연 지금 공정이 최대 화두로 대두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공정한 것인가 특채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댓글 조작에 대해서 왜 청와대는 말이 없나? 오히려 댓글 조작을 불복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감 직전에 김경수 전 지사는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진실은 남아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은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 진실이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은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6년 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수감됐을 때 사법 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다. 오른손에 성경을 들고 왼손에 백화꽃을 들고 눈물을 흘리자 지지자들은 한명숙 무죄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거에는 한마디 말을 못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 대사만 외는 사람들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사설이 실렸습니다. 야당에 지금 굉장히 탄핵의 강의 문제가 있다는, 지금 이제 대구를 방문한 윤 전 검찰총장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구에서 이런 말을 하면 다시 박근혜 탄핵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8월 15일에 특사로 나올 경우에 지금 이것이 새로운 대선의 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야당 분열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공간은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고, 이제 7년이나 지났습니다. 7년 동안 이제는 세월호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의 기억으로 남길 때가 되었다는 그런 칼럼도 실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슈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좀 이렇게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제프 베이조스처럼 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국민 모두가 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계속 과거가 우리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